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강의를 이제 이어듣고 있으니까. 지난번이랑 이제 녹화했던 시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오늘 새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동물 실무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외과랑, 그 방사선 시간에는 또 우리가 그때 중간고사 보는 주에 외과랑 방사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죠. 이제는 그 다른 문제를 제가 내서 또 풀어볼 건데, 임상병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동물보건 실습, 동물보건 그 학과장님이 하시는 수업에서 뭐 공중보건, 동물질병 이런 것들 아마, 배우고 있을 테고, 지금 파트는 이제 제가 일단 동물 실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 그 다음 내과, 아마 요런 쪽으로 조금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 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국가고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뭐 상담 온 학생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국가고시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고, 과목은 14과목이나 되고, 또 배운 것 자체도 이 동물 간호학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가 잡힌 학문이 아니라서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걸 배웠는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 그 교수들끼리 모여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수업을 대부분 한다고 보지만 동물간호학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가 20개면은 20개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동물 간호학에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시험을 볼 때 그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14과목인데 그걸 또 잘라서 총 4과목으로 보게 됩니다. 뭐 몇 개씩 묶어서. 근데 그 중에서 과락이 나오면 안 돼요. 과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락이 40점인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는 과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네 과목 다 어느 정도 총 14개죠.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걸 포기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100점 나와도 포기했던 과목이 30점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꽈락이 돼버려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찍기만 해도 오지선다니까 20%는 나오겠죠. 20점은 나오겠죠. 거기서 조금 더 올려서 무조건 꽈락은 면해야 돼요. 꽈락은 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40점은 너무 간당간당하고 아무리 포기한 과목이라도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으로는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뭐 60점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100점 맞는 것 100점 모르겠지만 90점 맞는 것도 있으면 평균적으로는 60점을 넘게 되죠. 또 어떤 건 극단적으로만 45점, 어떤 거는 85점. 그럼 65점이 평균으로 나와서 또 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조금 못 볼 수는 있지만 포기하거나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있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 수 있는 항목에서는 기필코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 본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맞춰지는 거죠. 다 55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통과를 못하죠.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55점이 나오면 75점 맞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평균을 갖다가 조금 유지시켜 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점수 딸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점수 따고 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너무 어려운 과목은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출 수 있도록 조금 공부를 해가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임상병리학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수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도 사실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할 텐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보시면 인터넷 창도 같이 오픈을 해놨는데 인터넷에서 내용이라든지 동영상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보통 해설을 지금은 써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급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가급적이면 들으면서 요거를 조금 필기해 놓고 필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떤 뭐야 이거
제가 방문한 뭐 사이트라든지 좋은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조금 링크 같은 거 걸어 두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당 제가 한 50문제 정도씩 쭉 내보면서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일단은 타겟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물보건 임상병리학 실습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 범위로 지금 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실 관리하는 거, 시약 관리, 그 다음에 전혈 검사. 전혈 검사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틀렸어요. 전혈 검사가 아니고 이건 혈구 검사입니다. 혈구 검사, 그 다음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의 물리적 특성, 요 샘플 채취, 요 비중 검사, 요 화학 검사, 요 침사 검사.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희한하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샘플도 사실 시료라고 바꿔야죠. 어쨌든 분변 도말 검사, 부유 검사, 피부 검사, 피부 배양 검사, 진단 키트 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6가지 항목이고 제가 좀 두루두루 여기서 하면서 조금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동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할 때 어떤 것들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수의사라든지 어쨌든 뭐 누군가 이제 혈액을 갖다가 채취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실 검사를 하는 거죠. 작은 동물병원부터 큰 동물병원에 이르기까지 혈액 검사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혈액을 갖다 채취한 혈액을 갖다가 그냥 혈액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혈액이 굳어버리고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혈장을 분리하거나 혈청을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그 혈구 검사랑 그 다음에 그 화학 검사, 케미스트리라 그러죠. 혈액 화학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는 대부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료를 살짝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냥 기계에 넣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도말 검사라는 걸 해요. 혈액은. 그래서 혈액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기계에 넣어서 그 돌리고 그러면 이제 종이로 이제 검사 결과 쭉 나오죠.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미경 밑에서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상병리 파트에서는 혈액 검사도 그렇고 분변 검사도 그렇고 소변 검사도 그렇고 현미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임상병리를 배울 때 아마 실습을 조금 하셨을 거예요.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테고, 일단은 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보고 뭐 완전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관찰하는 게 또 테크니션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뭐 그건 침습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혈구세포를 샌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테크니션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현미경 시료를 준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시료를 이제 보고 어떻게 뭐 좀 특이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야 돼요. 네, 일단은 현미경은 사용해 보셨죠? 그래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습실에 6대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액 도말할 때 첫 번째로 현미경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변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할 때도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변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결정 같은 거, 크리스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뭉쳐서 결석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관찰하고, 분변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기생충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이제 현미경이 이제 생겼다고 하면은 자, 이쪽에 보통 전원이 있죠. 그쵸? 전원이 있고 그 현미경들이 보통 그 모니터랑 연결이 돼 있고 차트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보호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 있는 렌즈가 이제 접안 렌즈죠.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구글에 처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접안 렌즈. 그쵸? 이거는 이렇게 쌍으로 된 게 아니고, 버나큘라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한 개로 돼 있네요. 이거는 좀 너무 옛날 현미경이고,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요게 낫겠네. 이게 이제 접안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접안 렌즈는 눈에 대는 거고,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대물 렌즈를 통해서 조절을 하죠. 보면은 대물 렌즈가 통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는데 뭐 세 개 있기도 하고 네 개 있기도 하고 대부분 네 개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낮은 비율이 40배부터 시작해서 4x라고 시작한 게 40배라고 보시면 돼요. 40, 그 다음에 100, 4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1000으로 갈수록 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그 현미경으로 볼 때는 시료를 만들어서 그 유리로 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시료를 올려놓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끼워가지고 보게 되고, 여기에 이게 일종의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뭐 조동, 미동이라 그러는데 말이 조금 어렵고, 하나는 크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졌다 싶으면은 미동 나사, 조그만 나사를 갖다가 조금 해갖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사람마다 시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이 불을 올릴수록 더 밝게 보이게 되고, 조리개를 통해서 불의 양을 그 빛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너무 세면은 밝아서 안 보이고, 어두우면 빛이 없어서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한번 볼까요? 가장 낮은 배율부터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4x라고 써진 것부터 100x라고 써진 것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낮은 배율로 넓은 범위를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금 봐야 할 게 여기 딱 있다. 그러면은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찾아서 봐야지 나무부터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숲을 보기 위해서 낮은 배율부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넓은 범위, 비교적 물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작게 나오지만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고, 자, 켜기 전에 불을 가장 낮게 하고 켠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명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 있나 볼까요? 요 조그만 나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명 장치가 이 나사를 이제 조절을 해갖고 보게 되는데, 처음에 불을 너무 밝게 하면은 눈이 엄청나게 부셔요. 그래서 굉장히 낮게 하고 보이는 순간부터 자기한테 적절한 조명으로 조금씩 올려요. 그래서 켜기 전에는 불을 낮게 하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밝아서 눈을 다칩니다. 특히 낮은 배율에서는 더 그래요. 슬라이드를 올바른 곳에 놓는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봤을 때 이 위에 슬라이드를 놓죠. 그쵸? 슬라이드를 올바른 곳에 놔야지 여기 있는 대물 렌즈 밑에서 바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대물 렌즈가 슬라이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슬라이드를 위에 올리게 되면은 대물 렌즈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거를 갖다가 돌리면서 하죠. 높은 배율로 갈수록 렌즈가 커져요.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슬라이드랑 렌즈랑 닿아서 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닿지 않도록 특히 배율을 올릴 땐 주의해야 하고, 이머전 오일은 낮은 배율부터 사용합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이머전 오일은 뭘까요? 자, 요런 거 보셨죠? 여기 이제 이멀전 오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높은 배율이 됐을 때는 그 바로 렌즈 밑에서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이를 렌즈를 그 오일을 통해서 약간 뭐 진공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멀전 오일이고, 이거는 배율이 가장 높아졌을 때 보통 1000배입니다. 보통 1000배가 됐을 때 이멀전 오일을 사용을 해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멀전 오일은 굉장히 높은 배율이 됐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400배까지는 보통 사용을 안 하고, 맨 마지막 배율, 가장 큰 배율인 보통 광학 현미경의 이제 맥시멈은 1000배율이니까 1000배율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00배율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높은 배율부터 사용을 한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이 튜브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 튜브를 알아서 뽑은 혈액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튜브의 색깔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피를 뽑아요. 피를 뽑게 되면은 주사기에다 피를 뽑아서 그거를 수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죠. 자, 그럼 이거 갖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혈액을 보통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혈액을 우리가 전혈이라 불러요. 훌 블러드. 그냥 전체 혈액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혈액은 안에 응고인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응고인자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도 이제 상처나면은 피가 굳죠. 딱지 생기고 그렇게 혈액이 굳고 뭉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고인자를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응고인자에 대항하는 항응고인자 같은 걸 넣어줘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보통 일부러 굳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이 보통 굳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데, 자, 혈액 검사는 보통 기계를 사용한 혈액 검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다 아무래도 외국 자료가 좀 풍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뭐 만레이사라든지, 만레이가 아니고 민드레이, 이게 아마 중국 회사예요. 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러죠? 혈구 분석 기계가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CBC라 불러요. CBC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거는 혈구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혈액을 갖다가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구는 우리가 피 안에는 물도 있고 뭐 액체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혈구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통칭을 해서 우리가 혈구라고 부릅니다. 그 세포를 검사하는 게 바로 이 CBC라는 기계이고, 혈장이라는 건 뭐죠? 세포 말고 액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체 안에 있는 어떤 성분 같은 거, 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효소 같은 게 어떤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걸 우리가 케미스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CBC가 있고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CBC는 혈구를 검사하는 거고, 세포, 케미스트리는 그 액체, 혈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CBC라는 기계이고, 요렇게 생긴 기계를 이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케미스트리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건 조금 이제 구식처럼 생겼네요. 요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뭐 요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떤 키트라든지 패널 같은 데다가 혈액을 조금 올려갖고 보통 넣는 편이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개씩 그 키트나 패널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를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이제 주게 되죠. 자,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뭐를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튜브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라색 튜브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튜브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조금 잘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튜브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튜브가 색깔별로 쫙 있는 거 보셨죠? 그 색깔에 맞게, 검사에 맞게 색깔을 딱 골라서 여러분들이 튜브를 써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혈구 검사, CBC 검사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보라색 튜브이고, 이거는 무슨 처리가 되어 있냐면 보통 EDTA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TA라는 거는 일종의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응고가 안 되게 하는 성분이죠. 그러면은 EDTA 안에 혈액을 넣게 되면은 혈액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CBC 같은 거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색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TA로 코팅된 보라색 튜브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늘색 튜브도 있어요. 이거는 시트레이트라는 시트릭산이라고도 하고 시트레이트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에 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항응고 검사라 그래서 혈소판이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에 관련되는 어떤 성분을 갖다가 검사를 할 때 이 튜브에 넣습니다. 색깔은 보통 이제 하늘색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항응고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ST 튜브라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겔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겔이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혈청이라는 게 있고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응고인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혈청과 혈장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할 때는 혈청을 주세요, 어떤 검사를 할 때는 혈장을 주세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수의사가 피를 건네주면서 혈청 분리해주세요 하면은 SST 튜브를 사용을 해서 혈청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겔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뭐가 들었냐면은 실리카 파티클, 실리카 결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게 피랑 만나서 응고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항응고라기보다는 응고를 일단 촉진을 해서 그러면은 응고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응고가 돼서 이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하면 응고된 부분은 가라앉고 맑은 부분, 비교적 맑은 부분이 위로 뜨게 됩니다. 그 부분이 혈청이에요. 그래서 혈청을 분리할 때는 SST 튜브를 사용하고 이 안에는 실리카 결정, 그 다음에 겔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헤파린 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파린 튜브라는 게 있는데 이 헤파린 튜브는 보통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안에는 헤파린으로 보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파린 튜브나 EDTA 튜브나 마찬가지로 항응고제예요. EDTA는 보라색이고 헤파린은 녹색이죠. 둘 다 항응고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검사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구 검사 CBC를 돌릴 때는 우리가 보라색 튜브, EDTA 처리된 보라색 튜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화학 검사 있죠,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화학 검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혈청이나 SST 튜브를 사용한 혈청이나 아니면은 헤파린 튜브를 사용해서 혈장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헤파린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혈장이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제 초록색이고 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의 튜브는 주로 어떤 검사를 할 때 사용을 하는가? 자, 이제 어떤 검사할 때 사용할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이면은 지금 EDTA라고 돼 있죠? EDTA 코팅 처리됐을 때 무슨 검사냐면 보통 혈구 검사라고 그랬죠? CBC. 자, 그래서 혈구 검사를 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할 때 뭐뭐 검사할까요? 혈액 검사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CBC 혈구 검사랑 케미스트리 생화학 검사 두 개는 90% 정도는 무조건 합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를 뽑는다 그러면은 얘는 보라색 튜브 하나 준비해야 되고, 자, 생화학 검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SST 튜브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녹색 헤파린 튜브 있었죠? 녹색 헤파린 튜브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장이 분리가 하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보라색 튜브랑 얘를 위해서 녹색 튜브랑 튜브를 두 개를 준비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혈액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주사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노장시키는 줄도 준비해야 되고, 알코올솜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거는 혈액 튜브예요. 그죠? 두 종류를 보통 준비를 합니다. 보라색 튜브, 녹색 튜브 두 개를 사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항응고개 검사를 위해서 혈액을 특수 튜브에 넣어야 되는데, 이 튜브에는 어떤 처리가 되어 있으며 어떤 색인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항응고개 검사 우리 위에서 공부했죠? 하늘색 튜브를 보통 사용하고 시트르산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르산을 시트릭 엑시드라고도 하고 시트레이트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제 두 가지로 부르는데 어쨌든 뭐 시트르 계열이 있으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트르산 처리를 한 하늘색 튜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튜브에 실리카 파티클이라는 작은 구슬이 있어서 응고를 촉진시키고 내부에 겔도 들어있는 SST 튜브는 혈액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하기 위함인가? 뭘까요? 뭐죠? 혈청이라 그랬죠? 그쵸? 보통 혈장을 갖다가 우리가 플라즈마라 그래요. 그리고 혈청을 시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도 조금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은 시럼 분리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혈청을 시럼이라 그러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화학검사, 혈액 화학검사, 그냥 제가 이제부터 케미스트리라고 부를게요. 혈액 케미스트리 검사할 때는 혈장이나 혈청을 보통 두 개 다 쓰지만 어떤 검사는 혈청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키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 혈청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SST 튜브에서 혈청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혈청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딱 하고 나면은 맨 아래쪽에 혈구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겔이 쌓이고 혈구 겔 위에 지금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약간 투명한 액체 보이죠? 이게 혈청이에요. 혈청. 그래서 일단은 혈액을 무조건 굳게 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다른 애들은 혈액을 이제 안 굳게 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는 거 보셨죠? 근데 혈청을 분리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굳게 해요. 그래서 보통 길게는 한 30분 정도까지 혈액을 그대로 둡니다. 이 튜브 안에 넣고. 그러면 혈액이 굳죠? 혈액이 완전히 딱 굳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층이 형성이 되고 맨 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을 제대로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면은 얘네들이 돌면서 굳어서 약간 겔처럼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혈액을 완전히 굳은 후에
돌리는 것이 좋다. 자, 혈액을 갖다가 튜브에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1, 2, 3의 성분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튜브에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혈액은 맨 아래층에 혈액은 보통 안에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이라고 그래갖고 액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종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죠. 그 다음에 액체는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혈구 세포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얘네들은 혈구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혈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혈구, 혈장,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은 이 시뻘건 거는 뭘까요? 시뻘건 게 바로 적혈구겠죠. 그래서 C가 적혈구가 되는 거고, 그럼 1번, 2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 뭐가 생기냐면은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같은 거는 얇게, 아주 얇게 두 번째 층을 형성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버피코트라 그래요. 버피코트라고 그러는데, 버피코트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두 번째는 백혈구랑 혈소판, 맨 위에는 혈장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항응고 튜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혈청 성분은 아니겠죠? 혈청 성분은 아니고 혈장 성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러드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나오네. 그래서 위에는 플라즈마 성분이 생기고, 잠깐만,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네. 이게 그나마 낫네. 그래서 위에가 이제 플라즈마 성분이 생기고, 밑에가 에리스로사이트라는 게, 이게 지금 영어로 안 돼 있어서,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 버피코트 말씀드렸죠? 이게 류코사이트가 이제 백혈구거든요. 플레이트릿이 혈소판이고, 그래서 한 45% 정도는 적혈구가 되고, 그 다음에 1% 미만은 백혈구랑 혈소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이에요. 물인데 어떤 성분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혈장이라는 물이죠. 55% 정도는 혈장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45%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아마 사람 피일 것 같은데, 우리가 빈혈에 걸렸다 그러면은 적혈구 성분이 어떤 특정 비율이 돼야 돼요. 35에서 한 55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너무 낮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개, 고양이, 소, 말 다 기준은 다르지만 빈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돌렸을 때 이게 너무너무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빈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카테터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런지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관 카테터거든요. 캐필러리인가? 있네, 캐필러리. 여러분 혹시 이거 저희 그 실험실에도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조그만 유리로 된 튜브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원심 분리를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거운 거는 혈액은 여기 가라앉고, 그 다음 얇게 버피코트가 생성이 되고 위에 혈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그 PCV라는 걸 한번 읽어요. 그러면 그 PCV가 빈혈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혈청화 검체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혈액을 모은 다음에 그걸 EDTA 튜브에 넣든지, 보라색의 EDTA 튜브에 넣든지, 아니면은 뭐 초록색의 녹색 튜브에 넣든지, 튜브에 넣은 후에 보통 이제 혈장이라든지 혈청을 모을 때는 원심 분리를 해서 맑은 용액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 튜브에 있는 그
경우에는 그냥 이제 통째로 보통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올바른 혈청화 검체 처리 및 보관을 위해서 바르지 않는 거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액을 모았을 때는 검사를 보통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못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냉장 보관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채취된 검체를 갖다가 실험실에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험실에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냉장을 시켜갖고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혈액의 성분을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된 후부터는 그 혈액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해요. 대표적으로 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수치 같은 걸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즉시 검사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시료를 갖다가 냉장 보관해서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되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성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든지 뭐 내려가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올바른 혈청화 검체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실험실로 우편 등을 통해서 혈액을 보낼 때는 반드시 냉장 포장하여 보낸다. 자, 일단은 그 실험실 같은 데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작은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특정 검사를 제외하고는 또 이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하늘색 튜브에 막 항응고 검사 같은 거 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도 검사하기가 굉장히 그 항응고 검사 세팅이 돼 있는 실험실이 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실험실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실험실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어떤 실험실로 보내냐면은 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실험실이 몇 군데 있어요. 제일 유명한 데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 다국적 기업인 아이덱스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데에 냉장 그 처리를 해가지고 보통 보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바르지 않은 것은 보면은 실험실로 우편 등을 통해서 혈액을 보낼 땐 반드시 냉장 포장하여 보낸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냉장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그 대부분의 이제 시료 같은 경우는 혈청이라든지 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선도를 계속 유지를 해서 성분들이 변하면 안 되죠. 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고 자 분리된 혈액은 즉시 검사가 원칙이다. 만약 검사가 지연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한다. 경우에 따라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리된 혈액은 즉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액을 갖다 채취를 했으면은 거기서 원심 분리를 해서 혈장이라든지 혈청을 갖다가 분리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정 부분만 이제 분리를 해갖고 갖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즉시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정 검사를 해야 되고요. 혈청을 분리할 때는 혈액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아까 혈청이 뭐라 그랬죠? SST 튜브에서 굳은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혈액, 겔, 그 다음 맑은 부분이 뜬다 그랬죠. 맑은 부분만 떠서 우리가 테스트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혈액이 굳은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해서 혈청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갖다 굳히려면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시간은 짧으면은 15분, 길면은 30분 정도까지 기다려서 혈액을 굳힌 후에 원심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용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용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적혈구가 깨지는 현상이에요.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혈구가 어떻게 돼 있죠? 혈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혈구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에 혈장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용혈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고 혈장이 투명한 게 아니고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안에 있는 적혈구 성분이 깨져버리면서 그 성분이 혈장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가 어렵겠죠. 혈구 수치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용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일반적으로는 뭐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진드기 같은 거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심장상충 같은 거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은 용혈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취급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동물이 스트레스 받아서 용혈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취급 주의를 위해서 용혈되는 거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용혈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용혈이 될 수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의사들이 바늘을 이용해서 혈액을 뽑을 거 아니에요. 바늘이 너무 작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혈구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혈액 검사할 때 꼭 절식을 막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혈액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절식하고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라든지 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식을 안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거 검사를 할 때 혈액 검사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침 공복 상태로 오라 그러죠. 그것처럼 공복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절식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